네,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좀 불황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같은 돈으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까 이걸 고민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오늘 제 강연의 주제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증세 가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갖고 계시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는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요통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통증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되죠? 통증의 구할은 90%는 관절에서 생깁니다. 네, 다른 데 생기는 게 아니라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에서 대부분 통증이 생기고 특히 어르신들이 겪는 통증은 이런 요통을 비롯한 관절에서 생기는 거죠. 뭐 허리, 무릎, 아니면 어깨, 아니면 뭐 고관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관절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닳아서 막 아픈 거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우리는 되게 뭐 암이나 중풍 이렇게 심각한 병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병보다도 훨씬 더 삶의 질을 오랜 기간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요통과 같은 관절에 생기는 질병이죠. 자, 왜 요통이 생길까요? 여러분,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두 발로 걷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발 짐승은 요통이 안 생깁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면 요통이 생기죠. 왜 두 발 짐승이 문제죠? 두 발로 걷게 되면 척추가 어떻게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야 되죠. 등뼈가 수직으로, 그죠?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데 뭐 일을 하다 보면 막 구부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리에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숙명적인 증세다. 그게 요통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통의 대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디스크라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면 뼈가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척추뼈가 이렇게 뼈와 뼈 사이, 마디 사이에 이런 물렁뼈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물렁뼈 안에 노란 수액이 뭔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뭐 하다가 여기가 쭉 찢어지면 말이죠. 밀려나면서 이 뒤에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성이 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장 흔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 추간판 탈출증 또는 그냥 다른 말로 디스크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허리가 아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척추가 뭐 금이 가고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디스크에 뭔가 탈이 나는 거예요. 자, 좀 전문적이지만 제가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급성 요통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사하다가 뭐 무거운 거 들다가 갑자기 허리 삐끗하고 굉장히 아픈 경우, 그죠? 막 며칠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말이죠.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거나 하다가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우리가 염좌라고 알았거든요. 심지어는 의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근육이나 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디스크가 원인이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보시면 이제 단면도인데 이게 이제 디스크 안에 수액이라는 말랑말랑한 젤리고 이 바깥을 질긴 섬유륜이라고 하는 막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얘네가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손상을 받냐면요. 이렇게 움직이죠. 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오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빡 하고 허리가 이렇게 아픈 거는 이 안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디스크가 터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병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말이죠. 앉았다 일어날 때 또는 누웠다가 일어날 때 뭐 자세를 바꿀 때 여기가 자꾸 찌릿찌릿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디스크 안에 내장증,
내부 장기에 장애가 생겼다라는 얘기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병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중이나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금이 막 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금이 가 있잖아요. 금이가 있으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눌리면서 아픈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만성 요통이고요.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병이고요. 자,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입니다. 아까 보셨죠? 뭔가 이렇게 눌리면서 밀려 나오죠. 신경을 누르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흔한 디스크라는 병이고요.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하고 그리고 모든 척추 질환의 종착역이다. 사실은 가장 좀 어려운 질병이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흔하죠. 척추관이라는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이렇게 좁아져 있죠. 그래갖고 이 병의 특징은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요. 가다가 자꾸 다리가 저려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야 편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100m도 못 걸어가요. 가다 쭈그려 앉았다 또 일어나서 또 걷고 다리가 자꾸 저린 자 이런 요통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병명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네 보시면 깡통처럼 찌그러집니다. 위아래로. 그죠? 오래 아프다 보니까 디스크가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눌리면서 이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눌리는 거예요. 막 염증이 생기고 빨갛게 붓고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입니다.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할 일은 디스크를 잘 보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안에 물렁뼈를 손상이 안 가게 잘 보존해야 하는데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이 S자 커브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척추를 일자로 안 만들었어요. 아시죠? 어떻게 돼 있죠?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바나나 갖고 왔는데요. 바나나가 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옆으로 봤을 때 척추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휘어져 있어요, 척추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역시자라 그러죠. 이렇게 몸 안에 바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어떤 자세? 좋은 자세.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요추각이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각을 딱 유지하고 있어야 이 척추뼈 안에 디스크 압력이 가장 적게 유지가 되고 내 허리 건강이 좋은 자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떨 때 망가지고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고 아까 보신 것처럼 금이 가고 깨질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꾸 이렇게 뭐 구부려서 뭘 하면 이렇게 자꾸 구부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자세. 그죠? 그렇게 되면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고 디스크가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디스크라고 하는 게 마치 신용카드하고 똑같아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1000번, 2000번 하면 뚝 부러지죠. 그렇게 깨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자꾸 구부렸다 폈다 처음엔 괜찮다가 반복하면 디스크 안에 손상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하다가 뚝 이렇게 바나나가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디스크예요. 터지는 거고 이게 오래되면 척추관 협착증이 되는 거예요. 요 커브가 항상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제 문제는 이제 옛날에 원시인들은 허리를 뒤로 많이 젖혔어요. 왜냐하면 사냥하려고 돌이나 화살 막 던지니까 이 허리를 막 젖히는 거 이런 자세가 아주 익숙했는데 현대인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자꾸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구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척추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S자 커브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장미란 선수가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몇백 킬로그램 바벨을 들잖아요, 이거를. 그래도 허리가 무사한 이유는 이 커브가 이렇게 잘록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들 때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들면 뚝 부러져요. 근데 이 각도를 딱 유지하고, 그죠? 이렇게 커브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손현재 씨도 허리가 이렇게 잘록 굽어 있잖아요. 이렇게 C자. 그래서 이 S자 커브가 몸 안에 상 유지되도록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 생활 속에서는
그런 자세가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있는 자세나 네. 설거지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뭐 걸레질하고 이런 자세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세가 안 좋다는 얘기. 그래서 책상에 앉을 때도 이 등이 닿으면 안 되고 이 엉덩이가 등받이에 딱 닿아야 돼.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 넣어서 그래서 이 각도가 쫙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비스듬히 걸터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바나나가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딱. 그죠? 네, 좀 보기 민망한 자세 하나 알려드리면 허리가 만일 아픈 분이 예를 들면 세수를 한다. 이렇게 구부리면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서서 여기 커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벌리고 이런 자세로. 아, 왜 웃으세요? 아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C자가 유지가 되죠. 이걸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된다. 가능하면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운동이죠? 이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이건 아주 과학적으로 옳지 못한 운동으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입증이 된. 보시면 구부릴 때 이렇게 펼 때는 괜찮은데 구부릴 때 엄청나게 많은 하중이 가해지는 거. 네. 이거를 실험에 따르면 뭐 800번 구부리면 디스크에 금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육군 사관학교 이런 데는 이 윗몸 일으키기를 테스트하지 않기로 그렇게 방침을 바꿨단 말이에요.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허리가 아픈 사람 일절하지 마시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적절하게 해주는 건 옳지만 이걸 막 빠른 속도로 하는 거 척추를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부리는 동작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주제가 요통인데 요통뿐 아니라 무릎, 어깨 다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관절 통증은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그거 아니에요. 수술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원칙, 가능하면 건드리지 말자. 단 뭘 해야 되느냐? 이거 두 개를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자세, 두 번째는 운동.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세를 올바로 하고 그다음에 나의 아픈 관절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해주면 거의 90%의 요통을 비롯한 또는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좋아져요. 시간이 좀 걸리죠. 한 달, 두 달.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빨리 병원에 가는 거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허리가 아픈 요통에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이게 맥킨지 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에 나온 운동이에요. TV를 보실 때도 이렇게 배를 땅에 깔고 이런 자세로, 그죠? 허리를 이렇게 젖혀주라는 얘기입니다.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젖히는 걸 틈나는 대로 30초, 1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게 만일 어렵다, 어르신들이 이제 관절이 유연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렇게 누우시면 돼요. 네, 좀 더 낮춰서 이렇게 누워도 돼요.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고, 더 익숙해지면 팔을 펴고, 이렇게 젖혀주는 동작, 맥킨지 운동을 틈나는 대로 하시면 우리 디스크 압력을 확 줄여줘서 요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하는 분들 이 척추를 MRI로 찍어보면 디스크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반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 MRI를 찍어보면 매끈해요. 튀어나온 거 없어요. 근데 허리 아프거든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이 척추 주변의 코어 머슬이라고 그러죠. 딱 붙어있는 근육. 이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척추 주변의 근육이 약화되면 모든 하중이나 충격이 디스크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거나 부딪히거나 손상이 되고 아픈데 문제는 운동을 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뭐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보셨나요? 네, 플랭크 운동.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한 모든 종류의 운동 가운데 내가 어떤 무인도에 가서 하나만 딱 해야 한다면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이거 진짜 도움됩니다. 네, 어르신들도 한번 해보세요. 예, 조금 쉽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바닥에 이래서
단 10초라도 좀 버티고 있으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세를 취해주면은 이 척추 주변에 근육이 아주 강하게 딱 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코어 머슬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맥킨지 동작과 플랭크 운동 이 두 가지를 요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거 할 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중단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자세와 운동이라도 아프면 하면 안 돼요.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틈틈이 해주시면 정말 요통이 근본적으로 좋아집니다. 라는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자, 두 번째, 먹는 거 좀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대한척추통증학회라고 아주 권위 있는 학회에서 우리도 폰만 잡는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거 좀 권장하자. 국민들이 식품 관심 많으시니까 척추가 아픈 요통 환자들은 뭘 먹어야 될까 하고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표고버섯 그리고 부추를 딱 선정했네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표고버섯은 안에 바이타민 D가 굉장히 많잖아요. 비타민 D가 우리 뼈 건강에 아주 도움되잖아요. 부추는 아릴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부추의 이 아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후에 이 두 가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척추통증의학회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권장한 요통에 좋은 식품이에요. 표고버섯 그리고 부추 이 두 가지 자주 드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아프다. 뭐 이렇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운동하고 뭐 부추도 먹고 하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좀 드셔야 돼요. 진통소염제가 뭐죠? 여러분 먹는 뭐 아스피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 넣었냐면요. 많은 사람들 오해가 허리가 아픈데 무슨 뭐 진통제야. 그건 대증요법이지. 어디 큰 유명한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디스크든 뭐든 척추가 뭐가 이렇게 손상이 됐잖아요. 튀어나오고 그렇잖아요. 신경이 눌리고. 그러면 이게 아프다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많이 튀어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염증이 얼마나 심한가. 이게 포인트예요. 조금만 튀어나와도 염증이 많으면 굉장히 아픈 거고 많이 튀어나와도 주변이 뻘겋게 붙지 않고 염증이 적으면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뭘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잘라내고 뭐 MRI 사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뭐 몇백만 원 무슨 수술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염증을 줄여서 안 아프면 또 적게 아프면 굳이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부작용도 별로 없거든요. 이 진통소염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증세만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근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몸 안에 염증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탁 이렇게 뭐 부대끼면서 빨갛게 부어있는 염증이 천천히 가라앉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요통을 비롯해서 뭐 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핵심은 자세와 운동이고 좋은 음식 먹어야 하지만 아플 때는 제일 먼저 먹는 진통소염제를 매일 드셔야 한다. 매일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쭉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염증을 싹 가라앉혀 주잖아요. 그러면 덜 아프잖아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다. 저희는 참아야 좋은 줄 알았어요. 저희 진통제 안 먹고 참아야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네, 참는 게 절대로 미덕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건 보세요. 이게 통증만 가라앉히면 뭐 제가 대증요법이다 말씀드리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죠? 소염작용이 있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염증까지 가라앉히기 때문에 매일 먹는 몇백 원짜리 뭐 싸구려라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나의 요통을 비롯한 관절염을 이기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예, 애써 참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장 트러블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요새 무슨 드라마 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KBS 드라마인데 무슨 되게 재밌던데 김지원 씨인가 이 장이 안 좋아서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위장보다도 대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옛날에는 위장병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대장의 질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장하면 그냥 변을 보관했다 내보내는 시시한 장기로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네, 두 가지가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대장은요. 여러분들 혹시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와, 잘 아세요. 네.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원래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줄 알았잖아요. 네, 일종의 호르몬인데 나의 무드를 높여주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대장을 조사해 보니까 뇌에서만 분비되는 줄 알았더니 대장에서 훨씬 더 이 세로토닌을 많이 만든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미국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마이클 거슨이라는 교수님이 책을 하나 냅니다. 네, 대장은 제2의 뇌다. 이 대장이 그냥 변만 보관하는 시시한 장기가 아니라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나의 무드를 올려주는 데도 기여한다. 네, 그러니까 이 대장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장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뭐가 밝혀지죠? 백혈구가 대장의 70%가 몰려 있다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화를 시키다 보면은 음식물이 썩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균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틈만 나면 대장 벽을 뚫고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인체는 많은 백혈구들을 대장 주변에 이렇게 딱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이 세로토닌도 분비하고 백혈구도 몰려가 있고 우리 무드나 아니면 우리 면역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장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장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게 2012년 세계보건기구 통계예요.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대장암이 어떻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네. 1년에 2만 5천 명씩 생겨요. 여러분들 주변에 막 폴립 생기고 암 생기고 많잖아요. 부끄럽게도 현재 전 세계에서 대장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장암뿐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크론시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이거 희귀병인데요. 이게 5만 명씩 막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수 윤종신 씨 아세요? 그분들이 크론시병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떤 증세냐면 대장 안에 궤양이 생기는 거죠. 대장 벽이 막 헐어요. 그러면서 피가 나오고 아프고, 네, 이상하게 예전에 없던 이런 크론병 같은 게 요새 막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1년에 150만 명씩 진료받고, 변비도 60만 명 있고, 그러니까 대장에 탈이 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대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섬유소를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대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유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섬유소란 어디 있는 거죠? 채소나 과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들어와야만 대장이 건강해져요. 저 섬유소를 먹이로 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균들이 많이 자란단 말이에요. 섬유소가 먹이에요. 그래서 저걸 많이 먹어야만, 옛날 원신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풀만 먹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미 국립암연구소가 현대인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채소 과일을 딱 정했습니다. 얼마라고 들으셨죠? 하루에 5접시 이상. 자, 여기서 한 접시라고 하는 건 8온스입니다. 8온스라고 하는 건 한 250cc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컵 정도 되겠네요. 이만한 컵으로 5개 정도의 부피로 채소 과일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하고, 원래 우리 인간이 원시인 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먹나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먹어요. 왜? 바쁘니까. 어느 세월에 5접시 채소 과일을 챙기겠어요. 그거보다는 뭘 먹죠? 무슨 뭐 인스턴트 푸드 좋아하잖아요. 뭐 국수나 아니면 뭐 햄버거나 스파게티나 인스턴트 푸드 같은 거 아니면 고지방식, 고탄수화물 이런 것만 잔뜩 먹잖아요. 그런 게 대장 건강을 망치는 가장 나쁜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식생활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제왕절개. 이게 왜 관여하죠? 대장하고? 여러분, 아기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 안에 있을 때는 아기의 대장 상태가 뭐라고요? 무균 상태예요. 균이 없어요. 최초의 태아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때 아기의 입술이 어머니 질 점막하고 접촉을 해요. 그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냐면 그때 어머니 질 점막에 있던 락토바실러스 또는 비피더스 이른바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균들이 아기의 입술을 통해서 식도, 위, 대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아기 생애 최초 대장균총으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면 아기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배를 가르고 나오죠? 그러면 아기가 어머니 질 속에 좋은 균을 가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이 공기 중에 작균부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아기들이 어때요? 뭐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성의 몸을 만들 때 여성의 질 점막은 강한 산성을 띠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이 들어와도 나쁜 균들은 다 죽게 만들었어요. 좋은 균만 살아남습니다. 그 좋은 균이 바로 유산균이에요. 그게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인데 얘네들이 여성의 몸속에 이렇게 딱 얌전히 잘 있단 말이에요. 이 용도가 아기가 들어올 때 입을 통해서 그 아기 대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준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낳게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럽 나잇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이 분야의 학자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의과대학의 교수님인데요. 책을 냈거든요. 당신의 대장을 따라라.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분의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로 낳게 된 거예요. 산도가 좀 좁았나 봐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따님이 태어나자마자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분만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의사니까. 그리고 면봉으로 부인의 질환에 넣어서 점액을 묻힌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따님의 눈, 코, 입, 귀, 점막이란 점막인 부위는 모조리 다 일부러 이렇게 묻혀준 거예요. 왜? 어머니 몸 안에 좋은 균을 아기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제왕절개를 안 하는 게 좋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막 늘고 인스턴트 푸드, 고지방식 이런 거 먹고 섬유소 안 먹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한국인의 대장이 많이 나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법은 거꾸로죠. 뭐, 네,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몇 접시 이상 드시라고요? 네, 기왕이면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섬유소가 많은데 어떤 섬유소가 좋은 걸까요? 자, 좀 예를 들면 뭐 콩나물 좋아요? 파인애플 그런 거 좋아요? 네, 이 섬유소도 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섬유소가 좋죠?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함수성이 높아야 돼요.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섬유소라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씹어보면 돼요. 입안에서 채소를 씹을 때 질기지 않은데 부드러운데 물기가 질겅질겅 씹히는 그런 섬유소가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당근, 오이? 네, 오이, 뭐 시금치, 상추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섬유소가 좋은 섬유소예요. 김치를 보면 김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줄기하고 잎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 좋은 섬유소죠? 잎이죠, 잎. 예, 줄기 쪽은 질겨요. 그리고 몸에 좋은 성분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치를 드실 때도 가능하면 잎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먹어라. 씹힐 때 물기가 질겅질겅 씹히는 그게 좋은 섬유소예요. 네,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들 정말 장이 좋아져요. 자, 이 섬유소가 아까 뭐라 그랬죠?
대장에 도움되는 유산균을 먹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유산균 자체도 많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요거트죠, 뭐. 근데 이거 달달한 요거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플레인 요거트라고 아시죠? 걸쭉하고 좀 맛이 없는 거. 그거 먹으란 말이에요. 예, 그거 하루 한두 개 드시면 좋은 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어디 들어있어요? 김치에도 많이 있죠. 된장에도 많이 있죠. 낫또 같은 거 된장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대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균들을 많이 갖고 있다. 네, 우리 대장 안에 균이 100조 개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대변 무게의 절반이나 돼요. 대변의 절반은 음식이고 찌꺼기, 나머지 절반이 균이에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균을 좋은 균으로 채워라. 저런 음식을 많이 먹어라. 한국인의 대장이 상당히 많이 나빠지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불면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주무시는지요? 주변에 보면 불면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1년에 한 50만 명 정도가 병원에 가서 말이에요. 치료를 받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사이에 40% 가까이 환자가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잠을 못 잔다는 건 잘 쉬지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는 염증 반응은 확 올라가고 또 하나는 면역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뭐 당뇨, 고혈압, 중풍, 심장병, 혈관이 이렇게 벌겋게 성이 나고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많고요. 나아가서는 면역도 떨어지니까 암도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내 건강에 아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증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뭐죠, 이거? 물에다가 뭘 던진 거예요, 돌멩이를. 그러면은 던지면 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형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물결처럼. 파동이죠, 파동.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리듬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리듬. 그게 뭐냐면 수면이라고 하는 건 리듬이에요. 리듬.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가 그거예요. 자, 내가 뭐 방송에서 뭐뭐 하라고 해서 의사가 뭐뭐 하라고 해서 오늘 뭐 했는데 왜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지? 그리고 막 짜증을 내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날 하루 반짝 뭘 했다고 바로 잠이 온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잠이 안 오는 건 어떤 원인이 있어요. 돌멩이를 확 던졌어요. 땅, 돌멩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물결을 샥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있는 데까지 다가오잖아요. 여기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듬을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네, 보통은 한 3일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이 잘 오는 건 한 3일 정도 지나야 잠이 잘 온다. 왜 불면증이 오냔 말이죠.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거 세 가지예요. 딴 거 첫 번째, 아무튼 저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죠, 그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무지 많아요, 아무튼. 진짜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아무튼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 네, 우리 수면 리듬이 마구마구 엉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크고 작든 이렇게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불면증이 급증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다 이거 욕심이 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뭐 출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방송을 잘해서 뭐 시청률도 잘 나오고 뭐 이런 욕심, 그죠? 그것 때문에 아무튼 이거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빛공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빛공해.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이 원흉이에요. 아무튼. 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침대에서 이거 좀 안 해요? 해요? 안 하는 분도 계신가 본데. 네, 안 하는 분은 굉장히 모범적인 분이에요. 저도 이게 침대에 누우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등 돌리고 계속 왜? 그리고 요새 집사람은 계속 드라마를 그렇게 봐요. 또 밤에 안 자고 밤에 드라마 좋아하는데 저는 자고 싶고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자야 되는데 여기는 드라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일찍 자서 아침에 좀 뽀스락거리면 또 잠 깬다고 막 싫어하고 어쨌거나 네 이게 밤에 이렇게 조명 때문에 또는 스마트폰 이거 자꾸 보면 특히 스마트폰은 청색광이라 그래서요 푸른 광선이 나오거든요. 이게 눈에 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모든 수면의학자들의 공통적인 조언은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아무튼 빛공해 밤이 에디슨 이후로 밤이 너무 밝아졌어요 현대 사회는.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고요. 또 하나 이거 뭐 잘 아시죠? 카페인 그리고 술 이 두 가지 알코올과 카페인이 야간에 숙면을 방해해요. 이거 술 마시면 잠 잘 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하나 잠을 잘 자게만 할 뿐이에요. 숙면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잠은 잘 들지만 뭔가 일어나도 개운하고 개운치 않은 거예요. 몸이 찌뿌듯하고. 그래서 알코올로 자꾸 이렇게 잠을 유도하다 보면 그게 정말 알코올 중독이 되는 아주 나쁜 길이에요. 특히 뭐 와인 한두 잔 이렇게 마시고 잠을 청하고 자꾸 이렇게 습관화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니까 가능하면 술 마시고 잠을 청하지 마십시오. 카페인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커피를 10잔을 마셔도 잠을 잘 잔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런 분들도 주무실 때 이 뇌파 검사를 해보면 뇌파가 막 찌그러져 나와요.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과 달리 이 카페인이 객관적으로 숙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을 보통 주무시기 몇 시간 전부터 먹지 말라 그러죠? 뭐가 돼요? 네, 뭐 시간이 있잖아요.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네,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죠? 최대 12시간이 걸려요. 네,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그러니까 카페인은 커피는 언제 마셔야 돼요? 아침에. 네, 아침에.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드시는 커피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당신의 숙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드시는 건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아침에 드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불면증의 원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많은 불면증 전문가들, 수면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하잖아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거 뜻밖에도 그분들 무슨 뭐 거창한 약이나 뭐 이게 아니라 아침에 햇살을 쪼이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전 햇살 1시간. 아주 심한 불면증 환자도 아침에 한 8시, 9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게 하는 거예요. 단 선글라스를 끼면 안 돼요. 네, 선글라스 끼면 안 되고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햇살들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럼 망막에 딱 맺히면 망막에서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그러면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지나면 희한하게 멜라토닌이라는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호르몬, 잠을 유도하는 좋은 호르몬이 솔솔솔솔 나오게만.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몸을 만든 거예요. 옛날 원신 때부터 아침에 햇살을 받고 원신들이 쏟아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고 좀 있으면 멜라토닌이 쑥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 햇살을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물론 이제 해를 그냥 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 눈 다 망가지니까 백내장 생기니까 해를 바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 반사돼서 1시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일룩수라는 건 뭐냐면 일룩수라는 건 양초 큰 거 하나를 1m 거리에서 켠 거예요. 그 밝기예요. 2개 켜면 2룩수, 3개 켜면 3룩수. 그러니까 여러분 실내에 조금 밝은 공부방은 양초를 200개 켜놓은 거예요. 근데 아침 햇살은 얼마라고요? 10만 개의 양초를 켜놓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초. 그러니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햇살을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얼굴 탄다고. 네. 근데 햇살은 오늘 여기 주제인 불면증에 아주 도움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디에 좋아요? 비타민 D를 만들잖아요. 불면증 환자분들께 권유합니다. 매일 아침 1시간 걸으세요. 터벅터벅.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3주일 좀 긴 호흡을 갖고 그러면 리듬이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예, 바로 돌아오진 않지만 근데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부작용이 없고 가장 값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햇살이 무려 10만 개의 양초에 해당된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네. 자, 또 하나 팁을 드립니다. 양을 세는 분이 있어요. 네, 잠 안 오니까 침대에서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어떤 분은 뭐, 제가 아는 분은 뭐 한 3,000마리까지 실제로 셌다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양을 왜 세면 안 되죠? 정신이 또렷해지. 그렇죠. 네.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할수록 더 결과는 나빠요. 나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막 침대에 누워서 용을 쓰고 양을 세고 그러면 더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침대에서는 15분 이상 뒤척이지 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엔 30분이었어요. 근데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뭘 의미하냐면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거실로 나가세요. 어둡게 하고 거실로 나가서 신문을 보든지 뭐 TV를 좀 보든지 아니면 뭐 생각을 하든지. 그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죠. 자, 중간 조명을 둬야 돼요. 이게 뭐죠? 지금은 온 아니면 오프예요. 0 아니면 100이에요. 침실의 조명이 환하게 밝았다 잘 때 딱 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중간 단계에 어두운 조명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침대 옆에 이렇게 삿갓을 씌운 백열 전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잠자기 한 1시간 전쯤에는 불을 다 끄고 그것만 켜요. 그러면 좀 껌껌하게 좀 사람 얼굴 정도 식별할 정도 밝기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중간 단계의 조명을 둬야만 우리가 잠이 자연스럽게 와요.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원신들이 어땠어요? 해가 어둑어둑 서서히 지지 환하게 밝았다 갑자기 깜깜해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침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막 밝다가 이제 작가하고 확 불을 끄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뇌가 한창 밝은 조명으로 흥분돼 있는데 갑자기 불을 끄면 안 되고 이런 중간 조명을 두는 게 숙면을 유도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수면제를 선용하자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자, 많은 분들이 수면제 하면 무조건 나쁜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네, 선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 선용해야 할까? 이런 경우예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아니면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무슨 경연 대회나 뭐가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근데 나 너무 긴장되고 또 평소에 불면증이 있으니까 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초조하게 밤을 새는 게 옳아요? 미련한 짓이죠. 그럴 때는 미리 의사에게 얘기를 하고 수면제를 처방 받으십시오. 네, 필요할 땐 써야 돼요. 수면제에 도움을 받아서 다음날 아침 일을 무난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별일이 없고 뭐 밤을 좀 샌다라든지 늦게 출근해도 된다. 그럴 땐 이거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억지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수면제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잠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음식으로 도움이 될까? 두 가지 성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칼슘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칼슘이 미네랄이잖아요. 이게 사람 몸에 들어오면 신경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리 곤두선 걸 이렇게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작용이 있어요. 칼슘제가 우리 신경을 좀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또 하나, 아까 숙면을 취하려면 어떤 호르몬이 필요하다고요? 멜라토닌이라는 게 밤에 나와야 돼요. 이걸 나오게 하려고 아침에 햇살을 보고 걸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밤에 한 10시간, 15시간 되면 이제 호르몬이 쫙 나오면서 잠이 오는데 멜라토닌의 원료 물질이죠. 아미노산인데 이 트립토판이 제일 많은 게 뭔가를 봤어요.
100g당 밀리그램으로 봤더니 뭐가 1등이라고요? 어우, 멸치가 뭐 단연 1등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문 방송에 보면 자만할 때 뭘 뭐라 그래요? 바나나 먹으라 그래요. 바나나하고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 우유하고도 잽이 안 되죠. 압도적으로 멸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멸치는 트립토판의 왕이다. 그리고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다. 가장 잠을 자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요거를요, 전자레인지에 넣으세요. 희한해요. 그게 딱 좋아요. 그래서 30초? 근데 바짝 태우는 걸 좋아하는 분은 한 1분. 근데 그건 너무 태우는 건 그러니까 한 30초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조리가 돼요. 그래서 그걸 꺼내갖고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뭐 TV를 보시든지 뭐 할 때 그걸 드세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맥주를 마시고 싶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 있죠. 예, 맥주 한 잔 정도는 스트레스도 풀 겸,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증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몸의 에너지 도둑, 피로다. 이거 피로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흔한 증세가 피로예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개운하세요? 늘 평소에? 네? 제 강연이 재미가 없나요? 보면은 늘 피곤하고 흐느적거리고 졸려하고 기진맥진하고 뭐 곰 몇 마리가 누르고 있다 뭐 표현도 다양해요. 찌뿌듯하다 그죠? 이 피로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하나 알아주세요.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부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들어보셨나요? 예, 부자란 얘기는 이제 부사장 할 때 부사장 할 때, 뭐 부반장 할 때 붙는 부자예요. 신은 콩팥, 신장. 그러니까 콩팥의 뭐 부하 정도 되는, 예, 콩팥이 좌우 양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콩팥 옆에 딱 붙어 있는 작은 장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부신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피로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콩팥 옆에 부신이 어떤 역할을 하죠? 얘네가 여러분이 막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호르몬을 만들어요.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코티솔 또는 아드레날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걸 막 분비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막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줘요.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근육으로도 막 피가 많이 몰려가고 그 다음에 뭐 동공도 커지고 아무튼 막 내가 막 슈퍼맨이 돼서 이 어려운 상황 예컨대 뭐 맹수가 나를 덮쳤다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내 몸의 자율신경이 알아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호르몬을 막 분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신에서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야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 동영상인데요. 보시면 뇌가 있죠. 아래쪽에 노란 게 부신인데 보세요. 뇌에서 신호가 내려오면 저기 부신으로 자율신경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량의 호르몬들이 막 저절로 나와서 내가 피로를 이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저 부신이 무조건 세기만 하면 좋아요? 세기만 하면 난 항상 슈퍼맨이게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근데 하느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안 만들었겠죠. 뭔가 반대급부를 만들었겠죠. 부신이 너무 또 왕성하면 호르몬이 너무 나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우리 몸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오래 시달리는 게 안 좋은 이유가 요게 호르몬이 나오면 단기간은 막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막 시달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면역이 확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암을 비롯한 질병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신을 우리가 현명하게 다스려야 한다. 꼭 필요할 때 쓰자는 얘기예요. 아껴야죠, 그죠? 너무 함부로 쓰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수도꼭지로 저는 비유해요. 수도꼭지가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꽉 잠겨야 돼요. 한 방울도 새면 안 돼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확 틀어야 돼요. 물이 콸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옛날 원신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쉴 때에도 이게 안 잠기는 거예요. 계속 호르몬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호르몬이 질질질질 새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정작 큰 힘을 써야 할 때 이게 확 안 열립니다. 열어도 찔끔찔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을 내지 못하고 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연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연어가 어떻게 살죠? 그냥 뭐 아무튼 얘들은 아무튼 몇천 킬로미터를 그냥 폭포를 거슬러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와서 알 딱 놓고 죽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아무튼 근데 이 연어가 그렇게 살죠. 근데 희한한 건 연어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딱 알 낳은 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죽기 직전에 연어를 배를 갈라요. 그래갖고 연어 안에 부신을 딱 떼고 새로 꿰매주잖아요. 그럼 얘가 한 두세 달 더 산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이에요. 뭘 의미하죠? 부신을 떼니까 염증이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부신이 들들 볶이는 걸 막아서 면역력이 올라가도록 도와준다. 그래 더 오래 살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얼룩말. 얼룩말이 왜 도움이 되죠? 사폴스키라는 미국의 저명한 동물학자가 이런 책을 내요. 저희 뭐 원서 이렇게 두꺼운데 다 읽느라고 좀 혼났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왜 아프리카 얼룩말에겐 위궤양이 없는가? 실제로 얼룩말 배를 갈라보면 궤양이 없대요. 위장이 깨끗해요. 뭘 의미하죠? 얼룩말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방에 사자가 막 내가 풀 뜯을 때도 막 달려들려고. 여러분 같으면 사자가 나를 덮치려고 하는데 밥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위장에 궤약 뭐 속 쓰리고 난리 날걸요?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유유자적 풀을 뜯는다. 그러다 이제 사자가 달려오면 얘도 뭐 피사주로 도망가다가 뭐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얘네가 풀을 뜯는 동안에는 그 어떤 뭐가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내 부신이 흥분하지 않고 신경이 쭉 가라앉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사자가 쫓아오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도 늘 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뭐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고 뭐 등등등 뭘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룩말처럼 살지 못하고 연어처럼 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 양쪽 옆에 콩팥에 부신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얘네가 팅팅 부어 있는 거죠. 팅팅 부어 있다가 탈진에 빠지고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스트레스를 이겨야 되는 건 핵심이고 그거 말고 자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웃으세요? 눈이 번쩍 뜨여서요. 오후 4시가 중요해요. 이 코티솔이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낮아요. 바닥으로 있다가 오전에 쭉 올라가거든요. 점심 때 올라가다가 희한하게 4시가 되면 또 바닥으로 확 떨어져요. 그때 간식을 조금 먹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푸석푸석한 비스켓 같은 거 한두 개 하고 우유하고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코티솔 레벨이 샥 올라가요. 그래서 오후에 나른함을 이기거든요. 많은 책에 보면 오후 4시 무렵에 부신 피로로 늘 기진맥진하는 분들은 소량의 간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4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한데요. 아침을 좀 짜게 먹는 게 좋아요. 네. 자, 이거 좀 조심스러워요. 짠 거는 안 좋죠, 혈압에. 근데 막 엄청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냐면 아침에 딱 틀면 너무 일어나기 싫고 이런 분들. 전형적인 부신피로 환자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조금 짜게, 아침을 조금 짜게 나트륨이 들어오면 부신을 자극해서 호르몬이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을 너무 싱겁게 드시지 말라. 특히 아침에 이런 분들 주의사항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막 드세요. 몸에 좋다고. 오렌지 주스는 뭐가 많죠? 칼륨이라는 게 많아요. 칼륨은 나트륨을 더 빼내거든요. 그래서 더 처지게 만들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늘 피곤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특히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조금 짜게. 그리고 칼륨이 많은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걸 먹지 말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비타민 B가 정말 피로를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예요. 항피로 비타민이라 그러잖아요. 비타민 B가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아, 돼지고기가 왕이에요, 왕. 소고기보다도 이 돼지고기 뒷다리나 삼겹살이요, 10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품 가운데 단위그램당 비타민 B, 피로를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이렇게 품으질하는, 에너지를 막 내게 하는 게 비타민 B인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게 돼지고기. 예. 근데 중요한 건 비계가 아니에요. 돼지고기 살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거나 늘 힘들거나 기진맥진할 때 뭘 드시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쉴 때도 방법이 있다. 그냥 쉬면 안 돼요. 워밍업을 거쳐라. 그래야만 부신을 달래낸다는 얘기예요. 어떤 오류를 저지릅니까? 막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집에 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에라이 하고 그냥 침대 빵 하고 이렇게 눕잖아요. 큰 대자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부신이 막 들들들 막 볶여 있는데 갑자기 휴식을 확 취하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경험 있어요? 막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시달리다가 그냥 큰 대자로 뻗은 다음에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면 몸이 어떻게 돼 있죠? 이런 데만 잇몸이 붓고 뭐 피가 나기도 하고 막 여기 막 눈이 충혈되고 피지가 막 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염증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미국도 뭐 논문 보면 마라톤 대회 하고 난 다음에 감기 환자가 막 3배, 4배씩 막 생겨요. 예, 왜냐하면 막 마라톤 하다가 갑자기 큰 대자로 뻗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휴식도 워밍업을 우리 부신이 놀라지 않게, 예를 들면 막 과로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바로 자지 말고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워밍업을 하세요. 뭐가 워밍업이죠? 예컨대 뭐 하다못해 뭐 가볍게 맨손 체조나 아니면 집 밖에 산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신문이나 TV를 본다라든지 뭐 이렇게 뇌라든지 우리 몸 전체를 천천히 쿨다운을 시켜야 돼요. 천천히 냉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딱 누워서 자야지 막 시달리다가 갑자기 딱 뻗게 되면 그러면 내 부신의 리듬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면 더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몸 안의 염증도 많이 올라간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4가지 흔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눈여겨봐야 할 증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꾸준히 실천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홍 박사님 그 얘기 듣고 나서 하실 일이 참 많아지셨죠. 근데 이제 아침마다 끝나고 나서 아침 햇살 쬐러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실 게 4시에 간식 드시면서 해피타임 4시를 들으시면 좋은 노래 들려드리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광고 보면은 이제 피로는 간 때문이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피로가 이제 간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신 때문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부신 때문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간 때문에 오는 피로는 간이 나쁜 분들의 경우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간염이나 그런 거 없는 분들은 간으로 인해서 피곤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광고 카피일 뿐이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피로는 이 부신이지 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는 불면증도 없고 잠도 잘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고 나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수면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하루에 7시간 반을 자는 게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게 9시간을 넘어가도 사망률이 막 올라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자진 마시고 그러니까 숙면을 못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침 햇살 자주 보시고 멸치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뭔가 아무튼 이 스트레스를 좀 벗어 던지세요. 즐거운 낙을 좀 찾으시면 그러면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만성 요통을 앓고 있는데요. 잘 때 베개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자면 척추가 편해진다고 해서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데요. 이 자세가 허리에 좋은 자세인지. 좋은 자세예요. 베개를 말해요. 베개가 뭐 이만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튼 이 무릎 사이에도 무릎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베개를 무릎 아래다 넣고 자거나 아니면 옆으로 잘 때 베개를 이 사이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베개를 다리 안에 끼워서 옆으로 자거나 아니면
다리를 삼각형으로 세우고 그 안에다 베개를 넣고 자거나 둘 다 족보에 있는 얘기입니다. 도움 됩니다. 자, 오늘 많은 건강 정보 주신 홍익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